그의 숨결이 가까워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지만 온몸은 오히려 더 또렷하게 깨어났죠. 후회하지 않을 겁니까? 그가 물었어요. 후회는 당신이 할지도 모르죠. 저한테는 이제 잃을 게 없으니까요. 아니, 잃을 건 많아. 마음. 그의 거친 손이 제 볼을 감쌌어요. 농사일로 굳어진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온기는 이상하게 뜨거웠죠. 저는 무너지는 담장처럼 그 손길에 몸을 맡겼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당신의 그 마음이 제일 갖고 싶어요. 솔직하시네요. 솔직해야죠. 어차피 우린 숨바꼭질할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50평생 이런 떨림을 느껴본 게 언제였을까요? 저는 조용히 그의 허리를 끌어당겼어요. 그러니까 후회는 나중에 하죠. 지금은 그냥 입술이 닿았을 때 세상이 멈췄어요. 이 아릇한 시골 로맨스는 바로 이 순간의 갈망에서 시작됐습니다. 고계리 마을에 처음 왔을 때가 작년 여름이었어요. 58의 나이에 모든 걸 잃고 이 깊은 산골까지 도망쳐 온 거죠. 서울에서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남편의 사업 실패, 이혼, 그리고 제가 10년 넘게 운영하던 옷가게마저 빚더미에 깔려 문을 닫았죠. 친구들도 친척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겼어요. 제가 가진 건 오직 경상북도 산골 깊은 곳에 있는 이 낡은 집 한 채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주신 곳인데 사실 이 집도 어떻게 제 손에 남았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서류상으론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갈 곳 없던 저는 여기로 내려왔죠. 고계리는 정말 외진 곳이었어요. 휴대폰 신호도 간신히 잡히고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60 넘은 노인들 뿐이었죠. 젊은 사람들은 다 도시로 떠났고 남은 건 농사 짓는 중년 총각 몇 명과 호라비들 뿐이었어요. 처음 몇 주는 그냥 멍하니 지냈어요.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텃밭에 물 주고 저녁엔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산을 바라보는 게 전부였죠. 그런데 문제는 마을 남자들이었어요. 특히 박태근 이장이 제일 골칫거리였죠. 50대 후반의 그는 마을에서 땅도 좀 있고 목소리도 큰 사람이었는데 술만 먹으면 제 집 앞을 서성이며 야한 농담을 던졌어요. 서울서 온 여자는 뭐가 달라도 다르지. 혼자 사는 것도 외롭지 않아. 같은 말들이었죠. 처음엔 무시했지만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어느 날은 마당까지 들어와서 같이 소주나 한잔 하자고 했고 제가 거절하자 비웃으며 돌아갔죠. 뭘 그리 잘났다고 도시 여자가. 그의 말투는 무례했고 눈빛은 더러웠어요. 다른 남자들도 비슷했어요. 마을 슈퍼를 가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우물에 물 들어가면 힐끗힐끗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죠. 이혼녀라는 꼬리표, 빚쟁이라는 소문은 이미 마을 전체에 퍼져 있었어요. 저는 점점 더 집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그러다 그 사람을 제대로 본 게 7월 말이었어요. 최상필, 48살의 총각 농부였죠. 제 집에서 10분 정도 걸어가면 나오는 논에서 혼자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 정도로만 봤어요. 키는 크지 않았지만 단단해 보이는 체격에 까무잡잡한 피부, 그리고 말수가 거의 없는 사람이었죠. 다른 남자들처럼 저를 쳐다보거나 말을 걸지도 않았어요. 그냥 묵묵히 일만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우물에서 저를 봤을 때도 그는 고개만 살짝 숙이고 지나갔어요. 다른 남자들 같으면 벌써 말을 걸었을 텐데 말이죠. 며칠 뒤엔 제 집 앞 텃밭에 호박이 너무 무성하게 자란 걸 보고는 말없이 가지를 좀 쳐주고 갔어요. 인사도 없이요. 저는 그날 저녁 그 호박으로 국을 끓이면서 왠지 모를 고마움을 느꼈죠. 그리고 조금씩 그에게 눈이 갔어요. 8월 어느 무더운 오후였어요. 너무 더워서 저는 집 뒤편 마당에 있는 수도에서 샤워를 하기로 했죠. 어차피 주변에 집도 없고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라 아무도 볼 일 없다고 생각했어요. 옷을 벗고 찬물을 끼얹는데
그 시원함이란. 50평생 이렇게 야외에서 샤워해 본 건 처음이었죠. 자유롭다는 느낌마저 들었어요. 그런데 문득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돌리니 산길 쪽에서 누군가 서 있었어요. 최상필이었죠. 그는 호미를 든 채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저도 비명을 지르며 황급히 몸을 가렸지만 이미 늦었죠. 순간 우리 눈이 마주쳤는데 그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놀람과 당황, 그리고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죠. 하지만 그는 곧바로 고개를 확 돌리고 뛰다시피 산길로 사라졌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부끄러움과 동시에 묘한 감정이 밀려왔죠. 그가 저를 본 눈빛은 박태근 이장의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더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순수하고 당황스러워하는, 마치 처음 여자 몸을 본 소년 같은 표정이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그의 얼굴이 떠올랐고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8의 나이에 이런 감정이라니. 저도 제가 우스웠어요. 그 다음 날부터 며칠간 최상필을 보지 못했어요. 아마 저를 피하는 것 같았죠. 우물에도 안 나타났고 평소 지나다니던 길목에서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왠지 모를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8월이 지나고 9월 초가 되었을 때 태풍 예보가 나왔어요. 마을 방송에서 계속 주의하라고 했고 집 안에 있으라는 경고가 울려 퍼졌죠. 태풍이 오기 전날 저는 텃밭에 심어둔 고추며 가지를 따야 했어요. 비가 오면 다 망가질 테니까요. 서둘러 작업을 하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최상필이었죠. 그는 비닐하우스 고정하는 걸 돕고 있다가 저를 봤나 봐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다가왔어요. 도와드릴까요? 그가 조용히 물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부드러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으시면요. 그렇게 우리는 나란히 서서 채소를 땄습니다. 말은 별로 없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죠. 한참을 일하다가 그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지난번엔 죄송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럴 의도가 아니었어요. 산길로 지름길 가다가 그만 저는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조심했어야죠. 주변도 안 살피고.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죠. 여기 사시기 힘드시죠? 마을 사람들이 좀.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지려고 해요.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장이 술 먹고 또 그러면 연락하세요. 제 번호. 그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메모지를 꺼내 건넸어요. 손으로 쓴 전화번호였죠. 저는 그걸 받으며 그의 손을 보았어요. 굳은 살로 거칠었지만 따뜻해 보이는 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죠. 그는 고개만 끄덕이고는 다시 일에 집중했어요. 우리는 해질 무렵까지 함께 일했고 그는 가기 전에 창고 문도 단단히 고정해주고 갔어요. 내일 큰 비 온다니까 문단속 잘하세요. 그의 마지막 말이었죠. 그날 밤 태풍이 왔어요. 정말 어마어마했죠. 바람 소리가 집을 흔들 것 같았고 빗소리는 천둥처럼 요란했어요. 저는 불안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밤 11시쯤 됐을까요? 갑자기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놀라서 나가보니 텃밭 쪽 울타리가 완전히 쓰러져 있었고 빗물이 마당으로 마구 밀려들고 있었죠. 저는 우비를 입고 나가 울타리를 고쳐보려 했어요. 하지만 혼자 힘으론 어림없었죠. 게다가 진흙 때문에 발이 미끄러웠어요. 그러다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발목을 심하게 접질렀고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비는 계속 쏟아지고 저는 진흙 위에 주저앉아 울고 싶었죠. 이렇게 비참할 수가 있나 싶었어요. 그때였어요.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이 보였고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계세요? 최상필의 목소리였어요. 그는 빗속을 뚫고 제게 달려왔죠. 왜 나오셨어요? 다쳤어요? 그는 황급히 저를 살펴보며 물었어요. 저는 발목을 가리켰어요. 넘어졌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망설임 없이 그는 저를 번쩍 안아 올렸어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죠. 남자 팔에 안겨본 게 얼마만인지 그의 단단한 가슴과 팔 힘이 느껴졌고 빗물에 젖은 그의 체온이 전해졌어요. 그는 저를 안은 채 집 안으로 들어갔죠.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히고는 발목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많이 부었네요. 병원 가야 할 것 같은데. 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내일 보면 돼요. 이 비에 어떻게 나가요?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부엌으로 가서 얼음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수건으로 감싸 제 발목에 대주었죠. 이렇게 하면 좀 나아질 거예요. 그의 손길이 너무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깨지기 쉬운 도자기를 만지듯이요. 저는 그의 얼굴을 보았어요. 젖은 머리칼 사이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진지했고 입술은 꽉 다물어져 있었죠.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 남자는 왜 이렇게 저한테 잘해주는 걸까? 저는 그저 도시에서 온 이혼녀일 뿐인데 왜요? 제가 물었어요.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가 손을 멈추고 저를 올려다봤어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죠. 그냥요. 혼자 사시는 게 힘들어 보여서요. 저도 혼자 사니까 그 마음을 좀 알 것 같아서.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죠.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제가 말했어요. 그는 작게 웃었어요. 처음 보는 그의 미소였죠. 별 말씀을요. 그렇게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밖에선 여전히 비가 쏟아졌지만 집안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가 일어서려 했어요. 이제 그만 가봐야겠어요. 비도 좀 약해진 것 같고. 하지만 저는 왜인지 그가 가는 게 싫었어요. 이 고요하고 따뜻한 순간이 끝나는 게 두려웠죠. 저도 모르게 그의 손목을 잡았어요. 잠깐만요. 그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몰랐어요. 그냥 가지 말아요. 비도 아직 많이 오고 위험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죠. 그는 천천히 다시 앉았어요. 우리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죠. 오히려 뭔가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젖은 옷 때문에 그의 단단한 몸 윤곽이 드러나 있었고 거친 숨소리가 들렸죠. 그도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조심스럽지 않았죠. 뭔가 간절한 것이 그 안에 있었어요. 추우시죠? 제가 물었어요. 옷 좀 말리세요. 젖은 채로 있으면 감기 걸려요.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일어나 수건을 가져왔어요. 발목이 아팠지만 참을 만했죠. 그리고 그의 앞에 서서 머리를 닦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는 얼어붙은 듯 가만히 있었어요. 제 손이 그의 머리칼을 닦고 얼굴을 스치고 목덜미로 내려갔어요.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온몸이 뜨거워졌어요. 이게 뭐지? 이 감정이 뭐지? 손을 멈췄을 때 우리는 아주 가까이 있었어요. 그의 얼굴이 바로 눈앞에 있었죠. 저는 그의 눈을 들여다봤어요. 그 안에 제가 보였어요. 떨리는 저의 모습이요. 그가 천천히 손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제 뺨을 감쌌죠.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후회 안 할 겁니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후회는 당신이 할지도 몰라요. 저는 대답했죠. 저한테는 이제 잃을 게 없어요.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잃을 건 많지. 마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저는 당신의 그 마음이 제일 갖고 싶어요. 솔직하시네요. 솔직해야죠. 어차피 우린 숨바꼭질할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50평생 이런 떨림을 느껴본 게 언제였을까요? 저는 조용히 그의 허리를 끌어당겼어요. 그러니까 후회는 나중에 하죠. 지금은 그냥. 그의 입술이 제게 닿았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마치 허락을 구하듯이요. 하지만 제가 화답하자 더 깊어졌죠. 얼마나 오래 이런 감정을 잊고 살았을까요? 남편과는 마지막 몇 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냥 의무처럼, 기계처럼 살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온몸이 살아 숨쉬는 것 같았어요. 그는 저를 소파에 조심스럽게 눕혔어요. 발목 조심하세요. 그의 배려가 또 가슴을 뭉클하게 했죠. 그리고 천천히 제 옆에 누웠어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어요. 밖에 폭풍우 소리는 점점 멀어지고 오직 우리 둘의 숨소리와 심장 소리만 들렸죠. 그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어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요. 마치 꿈에서 깰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저도 그의 넓은 등에 손을 올렸어요. 근육이 느껴졌고 그 아래로 뛰는 심장이 느껴졌죠.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를 느꼈어요. 정말 괜찮은 겁니까? 그가 다시 한번 물었어요. 눈빛이 간절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꽉 안아주었죠. 그날 밤 우리는 긴 밤을 함께 보냈어요. 폭풍우가 지나가고 새벽이 오고 빗소리가 잠잠해질 때까지요. 서로의 온기로 외로움을 달랬고 상처를 어루만졌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필요하지도 않았죠. 그저 서로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새벽 5시쯤 그가 일어났어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사람들 눈에 띄기 전에. 저는 이해했어요. 마을이 작아서 소문은 빠르니까요. 그는 옷을 입으며 저를 봤어요. 또 올게요. 발목 치료하러요. 저는 웃었어요. 네, 와주세요. 문 앞에서 그가 돌아봤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저를 안아주었죠. 이번엔 더 세게, 더 오래요. 후회하지 마세요. 그가 속삭였어요. 당신도요. 제가 대답했죠. 그렇게 그는 새벽 안개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고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뭘까? 사랑일까? 아니면 그냥 외로움이 만든 착각일까?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었어요. 오랜만에 제가 살아있다고 느꼈다는 거였죠. 그 후로 우리는 조심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어요. 주로 밤이나 이른 새벽이었죠. 그는 농사일을 핑계로 제 집에 들렀고 저는 그를 기다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심했지만 우리 둘만의 시간은 점점 깊어졌어요. 어느 날 저녁 그가 말했어요. 나한테 보여줄 게 있어요. 같이 가실래요? 저는 궁금했죠. 뭔데요? 그는 미소 지었어요. 가보면 알아요. 우리는 그의 트럭을 타고 산길을 올라갔어요. 한참을 가니 작은 전망대가 나왔죠. 거기서 보는 고계리 마을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여기가 제일 좋아하는 곳이에요. 그가 말했어요. 외로울 때마다 여기 와요. 저는 그를 봤어요. 자주 외로우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항상요. 평생 혼자 살았으니까요. 왜 결혼 안 하셨어요? 제가 물었죠.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진 게 없어서요. 아버지가 남긴 빚도 있었고 저는 놀랐어요. 빚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갚았지만요. 10년 걸렸어요. 그날 저는 그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됐어요. 그의 외로움도요. 우리는 비슷했어요. 둘 다 인생에서 많은 걸 잃었고 혼자 버티며 살아왔죠. 그래서 더 끌렸나 봐요.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감정이신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렇게 9월이 지나고 10월이 왔어요. 우리 관계는 점점 깊어졌고 저는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저는 그의 집에 갔어요. 평소엔 그가 제 집에 왔는데
그날은 제가 반찬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고 싶었거든요. 그의 집은 단출했어요. 혼자 사는 남자의 집답게 깔끔하지만 삭막했죠. 부엌에 반찬통을 놓는데 거실 선반에 낡은 앨범이 보였어요. 무심코 꺼내봤죠.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어린 상필의 모습도 있었고 그의 부모님으로 보이는 분들의 사진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 장의 사진에서 손이 멈췄어요. 중년 남자의 사진이었는데 그 얼굴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김태복, 그 이름이 사진 뒤에 적혀 있었어요. 심장이 맺는 줄 알았죠. 아니, 이럴 수가. 손이 떨렸어요. 다음 장을 넘겼어요. 또 그 남자의 사진이었어요. 이번엔 어린 상필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뒤에 적힌 글씨가 보였어요. 아버지와 함께. 앨범이 손에서 떨어졌어요. 바닥에 쿵 하는 소리가 났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김태복. 15년 전 제 남편을 파산시킨 그 고리대금업자. 제 인생을 지옥으로 만든 그 사람. 그리고 상필은 그의 아들이었어요. 기억이 쏟아졌어요. 남편이 사업 자금을 빌렸던 그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던 악몽 같은 날들. 결국 모든 걸 빼앗기고 이혼까지 하게 된 그 끔찍한 시간들. 그리고 이 집도 그때 넘어간 거였어요. 아버지가 물려주셨다고 생각했던 이 집이 사실은 김태복이 압류한 우리 집이었던 거예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으며 눈물이 쏟아졌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왜 하필 그 사람의 아들이었을까요? 그때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상필이 돌아온 거였죠. 왜 여기? 그는 제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걸 보고 놀라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다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어요. 손대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죠. 그는 바닥에 떨어진 앨범을 봤어요. 그리고 표정이 굳었죠. 순간 모든 걸 이해한 것 같았어요.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알게 됐군요. 저는 비웃었어요. 알게 됐다고요? 당신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겠죠.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상필이 부축하려 했지만 저는 거부했어요. 손대지 말라니까요. 제발 설명 좀 들어줘요. 그가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뭘 설명해요. 당신 아버지가 제 인생을 망쳤다는 거요. 그래서 죄책감에 저한테 잘해준 거예요. 아니면 불쌍해서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죠. 다 거짓말이었어요. 다 연극이었던 거죠. 아니에요. 상필이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엔 그랬어요. 인정해요. 당신이 누군지 알았고 죄책감 때문에 도와주려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진심이에요. 저는 당신을 그만해요. 저는 귀를 막았어요. 듣기 싫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상필이 따라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집을 나왔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기억나지 않아요. 그냥 걷고 또 걸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해가 지고 있었죠. 저는 소파에 쓰러져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겨우 찾은 행복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잔인한 장난이었다니.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상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고 그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김태복의 얼굴도 떠올랐어요. 남편이 무릎 꿇고 빌던 모습도 제가 눈물로 지새우던 밤들도 다 기억났어요. 다음 날부터 상필이 찾아왔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문을 두드렸죠.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제발 한 번만 얘기해요. 그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상필은 매일 왔지만 저는 계속 거부했죠. 그러다 어느 날 밤, 집 앞에 뭔가 놓여 있는 걸 발견했어요. 봉투였어요. 열어보니 등기부등본이었죠. 이 집의 소유권 이전 서류였어요. 그리고 짧은 편지가 함께 있었어요. 이 집은 원래 당신 거였어요.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제가 돌려드릴게요. 하지만 제 마음만큼은 진짜였어요. 그건 믿어주세요. 제가 사랑한 건 당신이에요. 과거의 빚이 아니라 지금의 당신을요.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또 났어요. 이번엔 화가 나서가 아니라 슬퍼서였어요. 그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사실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과거는 어떻게 해요? 이 상처는 어떻게 지워요? 며칠을 더 고민했어요. 상필은 더 이상 오지 않았죠. 아마 포기한 것 같았어요. 저는 매일 창가에 서서 그가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나가보니 박태근 이장이 술에 취해 제 문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나와, 이 여자야. 잘난 척하지 말고 나와 보라고. 문을 열자 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이장은 비틀거리며 웃었죠. 아, 나왔네. 들었어. 상필이 그 자식하고 놀아났다며? 웃기지도 않아. 그 찌질이가 뭐가 좋아서. 저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그가 발로 막았어요. 내가 훨씬 나은데 왜 날 안 봐? 응? 그가 팔을 뻗으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누군가 그를 밀쳐냈어요. 상필이었어요. 그는 이장과 저 사이에 섰죠. 그만하세요. 상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오, 상필이 왔네. 이장이 비웃었어요. 뭐야, 아직도 미련 남았어. 이 여자 너 가지고 노는 거야. 모르냐. 입 조심하세요. 상필이 경고했어요. 하지만 이장은 계속 짓거렸죠. 야, 상필아, 너 아버지 알지? 김태복, 고리대금업자. 이 여자 인생 망친 놈. 너도 같은 피 받았잖아. 그만. 상필이 주먹을 쥐었어요. 저는 그의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상필은 이장을 때리지 않았어요. 대신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죠. 맞아요. 제 아버지가 잘못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죠. 그리고 저도 처음엔 죄책감 때문에 접근했어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지금 저는 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상필의 목소리가 워낙 컸거든요. 그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저는 이분을 사랑해요. 과거가 어떻든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앞으로 이분 곁을 지킬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이분의 방패가 되겠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저는 그의 뒷모습을 봤어요. 넓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지만 꼿꼿이 서 있었죠. 이장은 코웃음을 쳤어요. 미쳤네, 진짜. 그리고 비틀거리며 돌아갔어요. 다른 사람들도 수군거리며 흩어졌죠. 하지만 상필은 여전히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천천히 돌아본 그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그가 울먹였어요.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 대신 사죄할게요. 평생 사죄할게요. 하지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 마음만큼은 진짜예요. 당신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 감정과 싸웠는지 몰라요. 미워하고 싶었어요. 그를, 그의 아버지를, 그 모든 과거를 미워하고 싶었죠. 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없는 지난 며칠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요.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그의 뺨에 손을 올렸죠.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어요. 바보, 왜 이렇게까지 해요? 당신만 손해잖아요. 손해 아니에요.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있으면 그게 이득이에요. 저는 웃었어요. 눈물 섞인 웃음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마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서로를 안았어요. 다음 날부터 마을에 소문이 쫙 퍼졌죠. 하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떳떳했어요. 숨지 않아도 되니까 더 좋았죠. 상필은 매일 제 집에 왔고 우리는 함께 농사를 지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상필이 제안했어요. 저랑 같이 살래요?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저는 놀랐어요. 하지만 싫지 않았죠. 오히려 기뻤어요. 좋아요. 제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그가 긴장한 표정으로 물었죠. 뭔데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아침은 제가 만들 테니까 설거지는 당신이 해요. 그는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정말 예뻤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눈총도 있었고 수군거림도 있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아니, 사실 시간이 지나니 사람들도 무뎌졌죠. 겨울이 왔어요. 첫눈이 내리던 날 우리는 둘이서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50 넘은 사람들이 눈사람을 만드니 우스웠지만 행복했어요. 상필이 제 어깨에 눈을 뿌렸고 저도 그에게 눈을 던졌죠. 웃음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어요. 저녁에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앉아 있는데 상필이 말했어요. 행복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행복해요. 진짜로요. 상필도 웃었죠. 저도요. 당신 만나서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는 서로 기대어 앉아 있었어요. 밖에선 눈이 내리고 집안은 따뜻했죠. 과거의 아픔도 상처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가끔 그 기억들이 떠오를 때도 있죠. 하지만 이제는 그걸 안고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옆에 이 사람이 있으니까요. 봄이 오고 다시 여름이 왔어요. 작년 이맘때 저는 이 마을에 절망하며 왔었죠. 모든 걸 잃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이제 저는 잃을 게 생겼어요. 지킬 것도 생겼고요. 어느 날 상필이 밭에서 일하다 말고 저를 불렀어요. 여기 와봐요. 가보니 그가 토마토를 따고 있었어요. 하나 따서 제 입에 넣어주더니 물었죠. 맛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달아요. 당신도 달아요. 그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얼굴이 빨개지며 그를 밀었죠. 무슨 소리예요? 낮부터. 하지만 상필은 저를 끌어안았어요. 사랑해요. 그가 속삭였어요. 저도 사랑해요. 제가 대답했죠. 저는 이제 알아요.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걸요. 과거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더 중요하다는 걸요. 그리고 때론 가장 아픈 상처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핀다는 것도요. 고계리 마을의 사람들은 이제 우리를 그냥 받아들였어요. 저 둘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고요. 박택은 이장도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아요. 상필이 무섭다는 걸 알았거든요. 조용하지만 강한 사람이라는 걸요. 지난주에 상필이 말했어요. 저희 동네 잔치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저는 놀랐어요. 동네 잔치요? 사람들 많을 텐데요. 상필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요,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당당하게요. 잔치에 갔을 때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하지만 상필은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죠. 우리는 밥을 먹고 마을 어르신들께 인사도 드렸어요. 어떤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너희들 잘 어울린다. 행복하게 살아라. 그 말이 너무 고마웠어요.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거구나 느꼈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상필이 물었어요. 후회 안 해요? 저를 선택한 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단 한 번도요. 오히려 감사해요. 당신이 제 인생에 와줘서요. 상필이 멈춰서더니 저를 안았어요. 저도 감사해요. 당신이 저를 받아줘서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이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상필의 얼굴을 봐요. 자고 있는 그의 모습은 평화로워 보여요. 그리고 생각하죠.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 사람이 있구나. 인생의 후반부에 이런 사랑을 만날 줄 몰랐어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을 줄도 몰랐죠. 하지만 인생은 알 수 없는 거예요. 끝이라고 생각한 곳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해요. 완벽하진 않아도 때론 힘들어도 그래도 행복해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니까요. 그리고 그게 제게는 전부예요. 고계리 마을에 가을이 다시 오고 있어요. 작년 이맘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계절을 맞이하고 있죠. 상필과 저는 오늘도 함께 밭에 나가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어요. 그리고 그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저처럼요. 그리고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아요. 진심은 언제나 통하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